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올해 47세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박혜숙이에요. 아직 반백살도 안 된 나이에 무슨 일을 겪었길래 선전포고하듯 말하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돌이켜보면 저도 놀라워요.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바보같이 살진 않을 거예요. 내 행복, 오로지 나를 위한 행복을 위해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주저리 제 마음부터 말하게 된 것 같아요. 지루하지 않게 빠르게 이야기 시작할게요. 전 20대 한창 풋풋할 때 대학보다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을 가는 이유조차 대기업, 더 돈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며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전 공부랑 벽을 쌓은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목표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 대신 내 가게를 차린다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부지런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20살이 지나서는 밤에도 일을 할 수 있으니 호프집에서 마감줄을 띠며 투잡까지 했답니다. 영효씨, 여기다 이렇게 컵 쌓아두면 안 돼요. 컵이 얇아서 자칫 잘못하면 와장창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컵과 말바비에서 까여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럼 어디다 둬야 해요? 여기 쟁반에 차례로 놓아야 해요. 쟁반 하나 다 차면 그 위에 쟁반 하나 다시 깔고요. 설거지 쌓여있는 것 같으면 홀 손님 봐서 없으면 싱크대 쪽 넘어와 설거지도 하셔야 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이름은 장영효. 저보다 6살 많은 28살이었죠. 군대도 갔다 오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휴학을 하며 만났던 그 해 대학 졸업반이었어요. 등록금은 장학금 반, 아르바이트한 금액 일부, 할부 일부로 충당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평범해 보이던 그가 눈에 들어오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철없는 소리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일종의 보호 본능 같은 걸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뭐든 열심히 하지만 서툰 모습들이 제 눈에 보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더 챙겨주게 되고 저도 모르게 정이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웃겨요. 아니면 풋풋한 청춘의 생각이었는지 계속 함께 일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야? 선물. 이제 과외만 해도 충분히 충당될 것 같아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을 무렵 그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둔다고 했어요. 머리를 한 대 띵 맞은 것 같았죠. 아, 그래. 잘 됐네.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어. 맞아.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그게 아르바이트 그만둬도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있는 거지? 저만 정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인연이 되었고 힘들게 일하면서 서로 성격까지 다 알았던 터라 빠르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물론 그런 생각을 한 게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교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와, 그거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공부도 공부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워. 교수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뭐든 성공하려면 시간은 필수 아니야?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그런 꿈이 있다는 게 멋지다. 꿈은 꿈일 뿐이지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뭐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거야?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라 돈도 많이 필요하거든. 계속 배워야 하고. 교수 될 때까지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니 벌이도 없고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꿈은 꿈대로 남겨둬야지. 그런 게 어딨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꿈도 못 꾸고 죽을 때까지 꿈을 찾지도 못하는데. 해. 하고 싶으면 하라고. 말이라도 고맙다. 우리 엄만 교수는 무슨 교수냐고. 교수하기 전에 굶어 죽겠다고. 지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죽는 소리부터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혜숙이는 다르네.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오빠 꿈 이뤄. 나는 장사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내가 장사 좀 일찍 시작하지 뭐. 뭐? 정말? 혜수가 그땐 진심이었어요. 저는 막연하게 내 가게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을 뿐 이렇다 할 또 다른 목표가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 꿈을 들으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돈적인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제 노력과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 미래에 투자한다 생각했어요. 아깝지 않았고 그렇게라도 해줄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그땐 철없이 그렇게 믿었죠. 그렇다고 환영받는 결혼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반대하셨거든요. 교수는 아니더라도 대학까지 나와 앞길 창창한 남자,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진다는 표현을 하셨죠. 하지만 그 사람이 완강했어요. 엄마가 못 밀어준 자기 꿈, 제가 이루게 해준다고 했으니 엄만 상관 마시라고요. 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겨도 중심을 잘 잡아줄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 듬직해 보였어요. 그 사람의 당찬 모습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셨고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나가는 거야? 지금 나가서 김밥 말아야 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거든. 나 때문에 깼어? 더 자. 아침에 일어나면 가게 나와서 김밥 가지고 학교 가고. 알았지? 그럴게. 항상 고마워 혜수가. 신혼집은 오피스텔로 가전 가구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다이소에서 간단한 그릇 몇 개와 필요한 것들만 구입했어요. 그리고 저와 남편이 모았던 돈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역 앞 작은 가게를 얻었죠. 작아서 가게 안에 테이블은 딱 2개였지만 월세가 꽤 많았어요. 그만큼 잘하면 손에 안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포장하기 쉬운 김밥을 메뉴로 택했죠. 계란 폭탄 김밥 10줄이요? 네, 1시간까지 해놓을게요. 제가 고심해서 만든 김밥은 계란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김밥이었어요. 지금에야 흔하게 볼 수 있는 메뉴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감히 제가 최초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받기 좋았죠. 덕분에 석 달도 안 돼 가게에 김밥 싸는 사람만 3명 고용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어요. 잘 되는 만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저녁 늦게 문 닫을 때까지 계란 지단을 붙이고 야채를 썰며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죠. 힘이 들어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노력하는 만큼 장사가 잘 되었고 남편도 대학원을 거쳐 시간 강사나 학회 활동을 하며 커리어를 쌓아갔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단 하나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아이였어요. 무심한 삼신할매는 저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임신이 안 되었던 것도 아니었네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더 속상했지만요. 선생님, 이번에도 안 됐나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안타깝지만 심장박동이 멈춘 상태예요. 이미 3번째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이러다 습관성이 되면. 저희도 그게 걱정인데 아무래도 지금 하시는 일이 몸에 무리를 가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을 넘기질 못하니 일을 그만둘 순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몸도 몸이지만 이미 마음도 지치고 계시잖아요. 충분히 회복하신 다음에 마음도 몸도 편해지면 아이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찾아왔던 천사가 무려 3번째였지만 하루 종일 새벽부터 서서 일하고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들이 많다 보니 못난 엄마 몸에서 견디기 힘들었던 거겠죠. 3번째 유산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말하려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그러다 우리 아기 놀라겠다. 오늘도 힘들었지? 이리 와 앉아. 내가 다리 주물러 줄게.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피곤한 기색인데.
나 오늘 강의 많이 없었어. 안 힘들어. 이리 와. 어깨도 주물러 줄게. 아니야. 안 그래도 돼. 아이, 이제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침에도 있던 아이가 왜? 설마 뚜야? 남편의 또라는 말에 참았던 눈물이 흐르고 말았죠. 울지 마. 괜찮아. 그렇게 떠날 아이는 건강하지 않은 거래. 그렇게 생각하자. 응? 우리 아이가 아니었던 거라고. 엄마가 못나서 견디지 못하고 떠난 걸 거야.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미안해. 내가 돈만 제대로 벌어왔어도 당신이 힘들게 일하면서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마. 당신의 꿈은 이제 내 꿈이기도 해.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 당신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교수 돼서 당신 편하게 해줄게. 그날 밤 우린 두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남편의 꿈이 현실이 되면 이 고생도 끝날 거라는 믿음이었죠. 거기에 천사 같은 아이까지 더해진다면 인생 2막,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살자는 청사진을 꿈꾸며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버틴 게 15년이 지나가고 있었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생각했기에 버틸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혜수가!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가게로 뛰어들어오며 제 이름을 불렀을 때 김밥 싸던 손을 멈추고 말았죠. 심상치 않은 목소리였거든요.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떨리는 그 목소리, 흥분한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기대감부터 들었네요. 오늘 강의 있다고 했잖아. 왜 벌써 왔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됐다고. 드디어 정교수 임용 확정이야. 손에 들고 있던 계란말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 전이라 정신없고 바빴는데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정말 꿈이 아닐까 싶어 눈을 깜빡이고 있었을 뿐이에요. 혜수가! 이거 꿈 아니지? 꿈 아니야, 진짜야. 자, 봐봐. 오늘 아침에 정식 통보 받았어. 여기 보라고, 여기에 적혀있잖아. 남편이 흔들어 보이는 공문서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무려 15년. 15년이었어요. 25세 결혼해 지금까지 제 모든 청춘을 바쳐 아이도 포기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달렸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제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 뒷바라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일을 악착같이 물고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밤 10시에 문 닫을 때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모든 세월이 드디어 보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래, 우리가 진짜 해냈다고. 그래, 우리가 해냈어. 너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남편이 저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주변에선 박수를 치며 저희를 축하해줬고요.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죠. 그날 밤 집에서 둘이 맥주 한 캔씩 따놓고 조용히 축배를 들었어요. 어때? 교수 마누라 된 거? 글쎄, 아직 실감이 안 나는데? 나도 내 눈에 아직도 넌 15년 전 그대로인데,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데 손은 거칠어지고 미안해. 뭐야 좋은 날. 왜 옛날 얘기가 나와? 이제 우리 앞으로 미래만 생각하자. 이제 뭐 하면 되지? 뭐 하긴. 이제 가게 정리하고 네 건강부터 챙기자. 아이 문제도 여유 있게 다시 도전해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천천히. 가게? 잘 되고 있는데 사람 써서 운영하고 내가 잠깐만 나가면 되는 거지. 그만큼 했으면 됐어. 사람은 평생 할 일이 정해져 있대. 당신은 결혼하고 지금까지 평생 할 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쉬고 몸만 생각해. 알았지? 그렇게 15년간 희생과 고생은 모두 끝났다고 믿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할 나날들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원했던 아이가 머물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남편 교수 만들겠다던 꿈도 저에게 머물지 못하는 꿈이었던 거였나 봐요.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다음날 평소처럼 김밥을 싸고 있었어요. 정리하고 쉬라는 말이 쉽지 장사가 잘 되고 있었고 아직 단골들에게 말하지 못해서 여전히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게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다급하게 들어오는 손님이 간간히 있었어도 이렇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문을 열고 오는 손님은 없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은 상기된 듯 무언가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는데 무슨 일이지 싶으면서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자기까지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이라도 있어? 시어머니는 제 인사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으시더니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하셨죠. 마치 품평이라도 하는 듯 고개를 한껏 치켜들고 요리조리 둘러보셨어요. 주방 너머부터 김밥을 말고 있는 다른 직원들, 그리고 김밥 싸는 도마까지 빠짐없이 훑어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볼품 사납게. 순간 이게 무슨 소리지 싶었어요. 볼품 사납다니.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기도 했죠. 제가 김밥집을 연 게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요. 볼품 사납다뇨.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그 볼품 사나운 걸로 영효씨 교수 뒷바라지까지 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교수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볼품 사납게 김밥이나 싸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아, 아직 정리 안 해서 그러세요? 영효씨랑 이야기했어요. 당분간만이에요. 그래도 꽤 오래 해서 단골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요. 그런 거라면 걱정 마세요. 누가 가게 정리하는 것 때문에 그러디? 가게 정리하고 없던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 원참 남사스러워서. 네? 없던 거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자기야,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혹시 자기 알아? 나? 아니. 엄마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지. 이래서 여자나 남자나 가방끈이 길어야 하는데 어디서 고졸 나부랭이가 집에 들어와선. 제가 영효씨한테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못 알아먹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눈치는 있어 다행이네. 그럼 차고 넘치니? 부족할 건 또 뭐예요?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 교수까지 만들었으니 없고 다녀도 부족하죠. 안 그래 자기야? 뭐? 허드렛 일 하면서 돈 번 주제에 겸손하면 쥐꼬리만큼도 없이 기고만장하긴. 장사하는 사람 똥은 개도 안 먹어. 알아? 왜 안 먹겠어?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먹는 거야. 업고 다녀도 부족하지 않다고? 미쳤어? 우리 아들이 창피하게 널 업고 다니게. 교수 모임에 다들 한자리 하는 마누라 데리고 올 텐데 가방끈도 짧아. 김밥 팔아서 몸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 미쳤다고 너랑 같이 가겠니? 어머니, 말씀이 심하세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더니 저 아니었으면 영효씨 고쓰는커녕 강사도 못했어요. 아니, 대학원 문턱에도 못 갔을 거라고요. 자기야,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어. 나한테 고맙다며. 나 아니었으면 당신 꿈 이루지도 못했을 거라며. 어머니한테 당신이 좀 말해봐.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이고 남사스러워서 어디서 여자가 남편한테 큰 소리로 윽박 지르고. 남들 보기 창피하지 않나. 이래서 내가 반대했던 거야.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 놔줄 생각은 안 하고 앞길 막을 생각만 하잖아. 거기까지가 네 역할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해봤지? 사람이 다 자기 자리가 있는 법. 우리 영유가 어디가 모자라서 너 없으면 교수가 안 되었을 거라는 막말을 하는 거야 무식하게. 시간이야. 늦춰졌을지 몰라도 워낙 똑똑하고 교수가 딱이라 언제 돼도 됐을 거라고. 알고나 하는 소리야? 어머니, 자기야, 계속 듣고만 있을 거야? 어?
아니,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니까. 뭐? 어머니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사실, 다른 교수들 부인처럼 당신이 대학을 나왔거나 하다못해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품위가 떨어지긴 하잖아. 자, 잠깐. 그러니까 당신 지금 어머니 하시는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내 앞에서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품위 떨어지는데 눈치 없이 당신 앞길 막고 있다고? 예, 다 틀어놓고 왜 자꾸 우리 아들 곤란하게 물고 늘어지니? 사람은 격에 맞게 놀아야 하는 법이야. 노는 물이 다르잖니?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가랑이 찢어지게 애쓰지 말고 그만 우리 아들 놔줘라. 애도 없으니 헤어지긴 또 얼마나 쉬워. 하늘도 알았던 거야. 네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 눈치껏 빠져줬으면 얼마나 좋아. 꼴사납게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고. 이래서 애당초 내가 더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괜히 머저리처럼 들러붙는 거 아닌지 몰라. 그 순간 지난 15년의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믿었던 꿈, 함께했던 시간이 모두 새하얀 거짓말이 되어 눈처럼 녹아버리는 것 같았죠. 나가. 뭐? 그 주둥아리로 썩은 내 나게 떠들지 말고 그만 나가라고.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말이 지나치잖아. 너도 그 입 다물어. 단무지 국물 뒤집어 쓰기 싫으면. 뭐? 아들, 그만 가자. 말하는 거 보니까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물고 늘어지지 않겠네. 그 소리에 단무지 통을 손에 집어들었어요. 쏟아버릴 기세였죠. 그런데 제 움직임을 눈치챘는지 시어머니가 남편 손을 잡고 빠르게 가게 문을 빠져나가더라고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고시래. 그 모습을 모두 다 지켜봤던 직원 하나가 재빠르게 시어머니랑 남편을 뒤쫓아 나가 소금 한 바가지를 뿌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만 볼 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여기 물 한 잔 시원하게 들이켜요. 사장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버러지만도 못한 연놈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요. 똥차 가면 벤츠 온다는데 똥차만도 못하고만. 직원들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고 있었지만 제 귀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죠. 대신 머릿속은 차갑게 하나 둘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에게 가게 마무리까지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이혼하고 싶어요.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전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집, 가게 모두 제 명이었고 남편은 이제 막 교수를 임명받아 실질적으로 살림에 보탬이 된 게 단 1%도 없었어요.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오히려 위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위치였죠. 이혼 사연은 남편에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저에게 주는 단 한 푼이 아깝다고 합의 이혼이 어려울지 모른다고 변호사가 조언해줬어요. 그래서 살짝 고민도 했죠. 더러운 돈 받는 게 복수일까? 어떻게든 악착같이 성공하는 게 복수일까? 저에게 몇 날 며칠을 묻고 답하며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의외로 답은 간단했어요. 돈을 받는 이상 저는 그들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인생에서 두 모자를 도려내고 제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제대로 된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인생 더 길게 가봐야 하는 법. 제가 그놈보다 더 높은 곳에 선다면 그땐 지금과 다른 상황이 올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순간 저를 깊은 구렁텅이에서 빼내줄 유일한 동아줄 같은 희망이었으니까요. 생각했던 것처럼 이혼은 쉽게 성사됐어요. 허무하더라고요. 서로 얽매이고 싶지 않은 관계, 그게 제 15년 결혼 생활의 결말이었죠. 하지만 전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무너진 후라 다시 일어서야 했으니까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들어가 좀 쉬세요.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거의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원래도 집에 들어가는 건 6시간 정도였지만 이젠 그마저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할 일이 많아서 그래요. 머릿속에 생각해두었던 걸 하나씩 끄집어내 실행하려면 저에겐 24시간도 모자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 몸은 괜찮지 않았죠. 20대 한창 시절부터 무리해서 달려온 터라 하나둘 몸이 힘들어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남 좋으라고 살았던 15년의 시간, 이제 온전히 저를 위해 살아야 하는 시간인데 여기서 멈추면 억울하잖아요. 이혼하고 처음 한 일은 김밥집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였어요. 가게 문을 열고 한 번도 리모델링 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사실 할 필요가 없었죠. 장사는 충분히 잘 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도약을 위해 카페 같은 분위기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사장님, 인테리어 업체에서 연락 왔어요. 내일 오전에 최종 점검 나온대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브랜드 로고 디자인, 직원들 투표는 끝났어요? 네,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표해서 업체 측에 보냈어요. 오후에 최종 시안 가지고 오신댔으니까 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 하나로 시작했던 작은 김밥집, 이제 확장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건강한 김밥을 생각해 만들었던 만큼 시대가 변하면서 고객층의 선호도가 바뀌고 김밥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그에 따라 선두주자로 나섰던 만큼 체인점을 내자는 제의가 몇 번 왔었어요. 하지만 고사했죠. 그렇게 되면 돈은 많이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남편 뒷바라지를 하거나 우리 가정, 공중에 흩어져 버릴 줄 모르고 지키고 싶었던 우리 가정에 대해 소홀히 진다는 생각이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 제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어갈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미뤘던 목표를 향해 하나씩 실천해 가다 보니 성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왔죠. 6개월 만에 첫 가맹점을 오픈하게 되었거든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첫 가맹점이에요. 소감이 어때요? 고마워요. 나 믿고 가게 열고 싶다고 말해줘서. 현정 씨 아니었으면 첫 가맹점 아직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고마워요. 저 믿고 지원해 주셔서요. 장사 잘 되는 거 그동안 직원으로 일했으니 누구보다 잘 알죠. 목돈 없어서 지나칠 뻔했는데 사장님이 은행 이자보다 싸게 지원해 주신다니 저야 마다할 이유 없잖아요. 우리 열심히 잘해봐요. 현정 씨 가게가 잘 되면 연달아 가맹점 문의도 들어올 거고 내가 혼자 운영하기 힘들면 현정 씨가 본사에 들어와서 일해줘야 해요. 알았죠? 다들 무모하다고 했죠.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해내지 못할 거라고요. 무엇보다 체인이 많은데 김밥집 체인 또 누가 하냐는 말들도 있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1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김밥만 말아온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저희 김밥만의 특별함을 알았으니까요. 보완해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으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2년 만에 가맹점 20개를 돌파했어요. 속도는 생각보다 느렸지만 꾸준히 문의가 들어왔고 저와 함께 일하며 합을 맞춰가는 과정을 꼭 지켰어요. 적어도 50개를 오픈할 때까지는 초심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장님들이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유튜브 창업 관련 채널에서 방송 출연 제의도 받게 되더라고요. 진심이요. 김밥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거든요. 내 가족, 내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요. 그렇게 하나씩 잃어가면서 제 자존심도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오롯이 저 하나의 성과를 보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야기해주고 제 김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하니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도 채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쯤 돼선 복수에 대한 느낌도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복수 때문이었는데 제가 성공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승승장구하자 마음 한구석에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처음 그때처럼 이를 갈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사람 감정이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남편 꿈 하나만 쫓는 게 아니라 내 꿈도 같이 쫓는 건데 그랬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기도 했었네요. 그렇게 복수도 희미해질 무렵 식약청 인증까지 받으며 간편식 유통업에도 발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체인점 하나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다양하게 영역을 넓히고 싶었거든요. 사장님, 학교 급식이랑 회사 구내식당 문의 들어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김밥에서 시작했지만 하나의 브랜드로 요식업계 영역을 넓혀가고 싶다는 제 생각이 조금씩 반응 오고 있었으니까요. 4년 차에는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구독자가 많이 들지 않아 깊은 잠을 자고 있지만 저의 이야기와 김밥 레시피를 공유하는 등 일상을 남기고 싶어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5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가맹점 100개를 돌파했어요. 더디지만 앞만 보고 달려가니 결국 해냈다는 그 기쁨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사장님, 드디어 해냈어요. 100호점이에요. 축하드려요. 모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 혼자 해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초창기부터 저 믿고 따라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시죠? 제 꿈. 아니, 우리 꿈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직원들과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나를 믿고 따라와주고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직원들. 이제는 이 직원들이 제 가족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7년 차가 되었을 때 학교 식당 운영권으로 현장에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사실 대학 식당 진출은 조금 다른 계기로 시작되었죠. 기존 가맹점주 중 한 분이 대학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제안 주신 거였어요. 사장님, 우리 학교 식당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저희 김밥을 너무 좋아해서요. 특히 계란폭탄 김밥은 매일 매진이에요. 처음엔 망설였죠. 대학 식당은 일반 가맹점과는 완연히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입찰 과정도 복잡하고 경쟁 업체들도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식당이요? 그거 복잡하지 않나요? 입찰도 있고 대기업들이랑 경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요즘은 학생들 입맛이 많이 바뀌었어요. 획일적인 학식보다는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인 음식을 원하거든요. 저희 김밥이 딱 그런 컨셉이잖아요.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요즘 학생들은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좀 더 트렌디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호했거든요. 게다가 우리 김밥은 신선한 재료로 매일 만들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으니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있었지만요. 첫 번째 도전한 대학이 땡땡대학교였어요. 실제 입찰에 참가했을 땐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 없이 간절하게 되고 싶다는 마음뿐이더라고요. 사람 마음 참 간사하다고 생각했네요. 땡땡대 입점 경쟁업체 리스트 나왔어요,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직원이 건넨 서류를 보니 정말 쟁쟁한 업체들이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부터 대기업 계열사까지 제가 아는 브랜드들이 대부분 들어있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런 큰 업체들이랑 결혼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섭네요. 있어요, 사장님. 대기업들은 매뉴얼대로만 하지만 우리는 현장 맞춤형이잖아요. 학생들 의견 들어서 바로바로 방영할 수 있고 메뉴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거든요. 엄마가 직접 해준다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차별성이 확보될 거예요. 입찰 준비하면서 정말 밤낮 없이 일했어요. 사업 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메뉴 구성, 가격 책정, 위생관리 방안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했죠. 학생들을 위한 특별 메뉴도 개발했어요. 야식용 미니 김밥이랑 아침 식사 대용 든든한 김밥까지요. 사장님, 프레젠테이션 자료 최종 검토 끝냈어요. 내일이 디데이네요. 네, 정말 떨려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결과는 운에 맡기죠. 입찰 발표 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장님, 됐어요. 1위예요. 학생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 정말요? 정말이에요? 직원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거든요. 첫 번째 대학식당 오픈하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죠. 와, 이 김밥 진짜 맛있다. 어디서 만든 거야? 땡푸드에서 만든 거래. 체인점도 많던데? 진짜? 나도 집 근처에서 찾아봐야겠다. 학생들 입소문을 타면서 오히려 일반 가맹점 매출까지 올라갔어요. 정말 뜻밖의 효과였죠. 그렇게 첫 번째 성공 이후로 연락이 계속 들어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지금은 무려 5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죠. 사장님, 또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땡땡대학교 가요. 거기 학생 수가 2만 명 넘는다고 하던데요. 땡땡대요. 거긴 정말 규모가 크네요. 거기 들어가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경쟁도 치열할 것 같아요. 이미 입점해 있는 업체들도 많고. 괜찮아요. 우리만의 강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자신 있게 도전해봐요. 그리고 계속 문의 오니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계속 늘려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요. 그래서 그날도 현장 미팅을 위해 땡땡대학교에 방문한 거였어요. 이제는 정말 회사 대표다운 모습을 갖춰야겠다 싶어서 고급 정장에 구두까지 말끔하게 차려입었죠. 회사에서 새로 장만한 승용차를 타고 당당하게 캠퍼스 정문을 통과했어요. 캠퍼스를 걸으면서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전에는 김밥집 사장이라고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먼저 모셔가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어렴풋이 옛날 일이 생각이 나며 피식 웃음이 났어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아직 마음속엔 응어리가 남아있었던 거죠. 땡푸드 대표님,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표님 브랜드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학교 학생처장님이 직접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도 정말 기뻐요. 요즘 학생들이 먹거리에 대한 요구 수준이 정말 높아졌어요. 단순히 싸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맛도 좋고 건강해야 하거든요. 대표님 브랜드가 딱 그런 컨셉이라서 기대가 큽니다.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팅도 정말 순조로웠어요. 메뉴 구성부터 가격, 운영 방안까지 하나하나 설명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압도적으로 대표님 브랜드를 원하더라고요. 특히 계란폭탄 김밥이 인기가 정말 높았지만 지금 밀고 계신 시그니처 김밥도 인기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거든요.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맛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또 하나의 선곡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캠퍼스를 걸으며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해숙이?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돌아봤는데 남편이었어요.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옷차림부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예전에 보던 말끔한 교수 차림이 아니라 10년 전쯤 사주었던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서류가 가득 든 박스를 들고 있었고요. 누구세요? 정말 모르는 사람 보듯이 대답했어요.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죠. 정말 저와는 상관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나야, 영효. 왜 이래? 그때 마음 상한 거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런가 보네, 모른 척할 정도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아까 미팅했던 학생 처장님이 뒤따라 나오셨어요. 대표님, 아직 안 가셨어요? 다행이네요. 안 그래도 와서 없으면 다시 전화해야 하나 했거든요. 그러시더니 남편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장 교수님, 아직 캠퍼스에 계셨네요. 서류 정리는 다 끝나셨어요? 교수님이라고 하긴 했지만 목소리 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존댓말은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아는 사이세요? 학생 처장님이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럼 회의실로 다시 가시죠. 계약서 세부 조항 몇 가지 더 검토할 게 있어서요.
추가 미팅을 마치고 나오니 해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전 남편이 아까 헤어졌던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서류 박스는 바닥에 내려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예전에는 담배를 안 피웠었는데 말이에요. 혜수가,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무슨 이야기요? 차 열쇠를 꺼내면서 차갑게 대답했어요. 너 정말 대단해졌구나. 나는 이 모양이고. 그제서야 남편의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서류 박스, 학교 관계자의 차가운 태도, 초라한 차림. 뭔가 일이 틀어진 게 분명했죠. 나 교수직 잃었어. 완전히 끝났어. 그래요? 별로 놀랍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 싶었거든요. 학생들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 수업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라고. 그리고 차에 타려고 문을 열었는데도 전 남편은 계속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죠. 마치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자신의 처지를 불쌍하게 봐달라고 투정하는 어린 아이처럼요.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니라는 거. 솔직히 다른 교수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문제 삼는 거야, 나만. 그러더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상관도 없는 저를 붙잡고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었고요. 그리고 논문 대필 의혹도 나왔어.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나와서 이제 다 백수야. 허위가 없었죠. 저 아니었어도 교수 되었을 거라는 그 위인이 결국 논문 위조로 모든 게 허사가 되었을 거니까요. 교수는커녕 유지조차 못하는 그릇이 그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억울해. 대학원생들이 도와준 건 맞지만 그게 뭐가 문제야? 다른 교수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확인해? 솔직히 나를 그만두게 할 심산으로 대학원생들과 짠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일이 굴러가겠냐고. 안 그래? 또 변명이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한심했더라고요. 어떤 대학에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소문이 다 퍼져서. 혜수가, 나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사람을 의식하니.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제 자신도 한심해지려는 찰나였죠. 그래서 차에 타 문을 닫으려는데 차 문을 손으로 잡더라고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아직도 널 사랑해. 진짜야. 그때 내가 정말 미쳤었어. 엄마 말에 휘둘리고 주변 눈치만 보고. 그때 내가 왜 그랬나 100번도 넘게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널 다시 만나다니.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안 그래?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분명 김밥집 할 때처럼 뭐든 열심히 했겠지. 그렇지? 난 당신 성실한 거 정말 존경해. 나 정말 당신과 헤어지고 매일 후회했어. 이건 운명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어이없어서요. 잘 나갈 때는 저를 차버리더니 자기가 망하니까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7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시나 봐요? 그땐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었어.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등살에 못 이겨 그랬던 거야. 내 진짜 마음은 아니야. 난 항상 당신한테 고마워했다고. 알잖아. 알죠. 나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사람들 많은 데서 어머니 편들며 내가 창피하다고 했던 거 다 기억해요. 그때는 내가 진짜 정신이 좀 나갔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그런데 왜 자꾸 아까부터 존댓말이야, 남처럼. 우리가 1, 2년 함께 산 것도 아니고 헤어진 시간보다 함께한 시간이 더 많은데 왜 그래, 새삼. 저와 상관없는 사람한테 말 편하게 놓을 정도로 예의 없는 사람 아니라서 그래요.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전 이만 가볼게요. 차문에서 그 손 치워주시죠. 왜 그래, 서운하게. 알았어. 나한테 많이 실망한 거 알아. 차근차근 내가 다 갚으며 살게. 진짜 개소리 그만해라. 좋게 말할 때 좀 꺼져주면 서로 보기 좋잖아. 꼭 네 수준으로 말해야 그만할래? 혜수가. 격에 맞게 놀자며. 나 잘 나가는 사업가야. 그런데 교수도 아니고 백수?
내가 머리에 총 맞았냐? 자선 사업하면 고맙다는 소리 들으면서 은혜 갚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그런데 넌 어땠는지 잊었어? 은혜 똥구멍으로 말아먹어 입으로 똥 싸면서 나보고 꺼져달라며? 그래놓고 잘해보자고? 양심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그러니까 교수 자리도 유지 못하고 잘리지. 좋은 말 할 때 손 치워라. 안 치우면 손 찌어도 난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문을 강하게 당기니 쫄보 전 남편 손을 재빨리 빼더라고요. 그때 마지막 남았던 작은 응어리까지 다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저런 등신 뭐가 좋다고 그 세월을 고생했나 싶으면서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도 있었구나 싶은 복잡한 마음이 결국 저 하나로 결론짓는 느낌이었거든요.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마지막 모습을 봤어요. 서류 상자를 든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는 전 남편의 모습을요. 예전에는 당당했던 그 어깨가 이제는 축 처져 있었죠. 차를 몰고 캠퍼스를 빠져나오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복수에 성공했다는 쾌감보다는 그냥 왠지 모를 허무함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수가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거든요. 분명히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아, 그래. 이제 그 사람은 정말 제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존재구나. 작은 먼지 같은 존재.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정도로 가벼운 존재.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때 그렇게 매정하게 차버려줘서요. 덕분에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전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차근차근 해나가면 분명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 인생 앞으로 꽃길만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앞길도 완연한 꽃길이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